남해안에서 주로 먹는 정어리 쌈밥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0대의 공방에서 나와 식당을 하나 차리는데 그의 획기적인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청어 요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유럽 사람들이 주로 뭐를 먹는 줄 아세요? 양고기? 아니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치킨은 더욱 아닙니다. 로마 남쪽 근교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지 않고 박해받던 시절, 초대교회 신도들은 대부분 빈민이나 노예여서 돈이 많이 드는 지상 영묘를 쓸 수도 없었고 예수처럼 돌을 파서 만든 지하 무덤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지하에 커다란 공동묘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묘지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던 로마법, 로마군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 복잡한 미로를 만들고 피난소나 예배당으로 쓰기에는 안성맞춤인 이곳 카타콤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의 핍박 아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징을 만들어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물고기의 반을 의미하는 반호를 그립니다. 반호를 받은 상대방이 이교도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지나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반호를 그려서 물고기의 온전한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즉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길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다독이면서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 상징을 사용해서 서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이 완성됩니다. 말의 앞글자만 따서 익투스, 물고기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완성됩니다. 익투스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살아온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물고기는 성체, 즉 예수의 몸을 상징했고 물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와 하나됨을 뜻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 수도원 식당에는 르네상스 시대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역작 최후의 만찬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험 정신이 투철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습기가 많은 식당 벽임에도 일반적으로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달걀, 도란자 등의 수성 접착제 위에 유화를 그리는 즉 템페라 기법으로 그립니다. 작품이 채 완성되기도 전 프랑스 침입으로 피신을 다녀온 후 이미 변질되었고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 예수와 제자들 앞에 놓인 접시에 과연 어떤 메뉴가 들어있을까? 메인 메뉴가 무엇인가를 놓고 그 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오래된 수수께끼는 1999년 20년이 넘게 걸린 복원 작업 끝에 드러납니다. 그 접시에는 양고기도 아니고 떡도 아닌 생선이었습니다. 육고기를 좋아했던 유럽 대륙의 사람들, 313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고 1000년경이 되면 기독교 문화가 온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금요일이면 금식일로 욕정의 상징인 육고기 지식은 교회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상징인 물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됩니다. 금요일에 먹을 생선은 담수어인 잉어와 송어가 대신했으며 이들은 날로 먹지 않고 이들 물고기를 잡아서 익힌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북구거리에서 한창 유행했던 양식장 근처 송어 그리고 이스라엘 잉어라가 불리던 향어, 이 두 종류 담수어를 90년대 회로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리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럽 내륙에서 물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양어장이 생겨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성탄절 이브에도 물고기 요리를 먹었습니다. 늘어난 물고기 수에 발맞추어서 수도원의 천연 냉장고인
양어장을 갖추어만 했습니다. 송어와 잉어, 송어찜 그리고 기름에 튀긴 생선가스를 먹는 것이 아예 의례화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각 가정에서는 생선 요리를 먹으면서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찬양했습니다. 성금요일과 성탄절 물고기를 먹어야 했고 교회가 삶을 지배했던 중세가 깊어가면 갈수록 금식일이 많아지면서 한 해에 200일로 금식일이 늘어나자 유럽 대륙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필요로 했고 양회장에서 나오는 물고기로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기르는 양어장의 물고기 그리고 강이나 가까운 바다에 잡는 물고기 양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4세기 늘어나는 생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로 눈을 들려 먼 바다 생선을 잡아 먹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선을 공급하는 상인들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거대한 생선 시장이 생겨난 것이죠. 기독교의 대중화는 육고기를 대체할 생선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먼 바다의 생선 그 첫 번째가 바로 청어입니다. 북해바다 그 속에 가득 놀던 청어의 가치를 맨 먼저 알고 전 유럽에 공급한 사람들은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14세기 네덜란드 인구의 약 4분의 1이 청어잡이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북해에서 나는 청어를 잡아들여서 유럽 전역에 유통시켜 막대한 부를 이룹니다. 북해로 흘러드는 저지대인 플랑드르 지방,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네덜란드, 그들을 17세기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청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선시장은 이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먼 바다에서 청어잡이는 조선업 항해술 발전을 가져왔으며 지리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어, 즉 등푸른 생선은 지방이 많아서 쉽게 상하기 쉽습니다. 5000년 전부터 미라를 남겼던 이집트인들의 노하우, 가장 상하기 쉬운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으로 절이는 염장법. 그런데 네덜란드의 한 어부가 이 전통의 염장법을 되살려서 프랑드르 지방에 부를 가져다 줍니다. 이 염장된 청어를 나무통에 담아서 배에 싣고 다니기 쉬운 효율성까지 지녔기에 온 유럽으로 쉽게 수송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청어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부자 바늘의 네덜란드도 없었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같은 공방의 대선배인 산드로 보티첼리를 졸라서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 육고기를 즐겨 먹는 피렌체에 3마리 개구리 깃발이라는 작은 식당을 차립니다. 그는 이때 엔초비, 청어 요리를 식당 메뉴에 내놓습니다.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으로 봐서 말입니다. 육고기에 길들여지고 비린내를 썩 좋아하지 않던 피렌체 고객들에게 청어 요리는 앞서도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동해안에서 많이 나는 명태, 갖가지 저장 형태로 식탁을 채워주면서 겨울철 한반도에 사는 백성들의 단백질을 보충해 주었고, 남서해안에는 사철, 조기가 파시를 이루면서 식탁을 주름잡습니다. 청어, 학명도 같고 비슷한 고기가 우리나라 남동쪽 바다에 풍성하게 하는 생선은 바로 정어리와 멸치였습니다. 물고기 생선 얘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